당신 대걸레 냄새가 복도 전체에 배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당신을 보기 전에 여기서 사라질 수 있겠어요? 정호의 말이 산성처럼 나를 공격했고 남아있던 내 존엄성을 부식시켰다. 나 민수, 60세, 32층의 거울 같은 복도에서 얼어붙었다. 내 왜곡된 반사상은 바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쪼그라든 여자를 보여주고 있었고 내 유일한 아들은 겨우 감춘 혐오감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해 못하세요? 어머니가 여기 있는 매 순간이 저한테는 위험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32층에 냄새나는 청소부가 그는 그 단어가 그를 화나게 하는 것처럼 망설였다. 어머니라는 걸 알면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거예요. 내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방금 닦은 대리석 바닥의 광채가 우리의 모습을 잔인하게 대조적으로 반사했다. 나는 고된 노동으로 조숙하게 늙고 구부러진 모습이었고 그는 아르마니 양복을 입고 꼿꼿이 서 있었다. 마치 우리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부정하려는 듯했다. 정호야, 난 그저 너를 잠깐 보고 싶었을 뿐이야.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보고 싶다고요? 보고 싶다고요. 그는 거의 말을 뱉듯이 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보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를 보세요. 이 굳은 살 박인 손, 이 싸구려 유니폼, 이 청소용품 냄새. 어머니는 제가 평생 벗어나려고 노력한 모든 것의 화신이에요. 그의 눈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번쩍였다. 나에 대한, 그의 출신에 대한, 내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수치심이었다. 서연인의 가족이 어머니를 여기서 본다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제 미래, 제 결혼, 제 경력, 모든 게 어머니의. 그는 나를 더 깎아내릴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미친 듯이 손짓했다. 그때 나는 그의 손에 있는 비싼 약혼 반지를 보고 속이 뒤틀렸다. 내 아들이 약혼했다는 사실이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나를 강타했다. 서연이 누구지? 결혼이라고. 나는 간신히 중얼거렸다. 네, 결혼이요. CEO의 딸과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기회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든 걸 망치려고 해요. 그는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사직서를 내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사라지세요. 저는 어머니를 곁에 둘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는 걸 싫어해요. 이걸 숨기려고 이야기를 지어내야 하는 게 싫다고요. 그는 경멸하듯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대걸레가 내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 소리가 빈 복도에 메아리치며 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끝을 알렸다. 정호야, 나는... 아니에요. 그가 나를 거칠게 끊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 주세요. 제발요. 어머니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을 충분히 망쳤어요. 32층 복도에서의 그 만남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거나 평가절하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 것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호의 그 잔인한 말을 들은 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제가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전개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위해 좋아요와 팔로우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나는 충격 상태로 건물을 떠났다. 내 발걸음 소리가 수없이 닦았던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다. 정호의 말들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고 가금절은 엄마인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였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따귀처럼 나를 맞이했고 나는 익숙한 노동자 계층 동네의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방금 전 나를 쫓아낸 금융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5층에 있는 내 작은 아파트가 이렇게 외롭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문을 열자 전날 밤 담근 김치 냄새가 나를 강타했고 정호를 위해 요리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그 냄새는 그가 남긴 공허함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나는 내가 결혼했을 때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구인 낡은 안락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내 눈은 아파트 곳곳을 떠돌며 추억이 서린 모든 구석을 살폈다. 저기 벗겨진 벽에는 여전히 정호의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바랜 사진이 있었다. 정호가 나를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했던 마지막 날의 사진.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을 열고 녹슨 철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호의 교육비를 위해 아낀 모든 원을 기록한 통장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숫자와 날짜들이 나를 끝없는 야근의 밤들로, 정호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마지막 갑오를 팔았던 날들로 데려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억하며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정호는 겨우 10살이었다. 장례식장에 서서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던 기억이 난다. 다음 날, 가슴은 아팠지만 결연한 의지로 회사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다. 정호를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울었던 밤들, 극도의 피로로 거의 일어나지 못했던 날들. 하지만 그의 미소 하나, 학교에서 받아온 좋은 성적 하나,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린 고마워요. 엄마 한마디가 계속 나아갈 힘이 되었다. 이 여정의 정점은 정호가 대학에 합격한 날이었다. 지금도 그때의 기쁨이 폭발하던 순간을 느낄 수 있다. 이 작은 아파트에서 나눈 꼭 껴안은 포옹, 함께 흘린 기쁨의 눈물을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저녁으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기대에 눈을 반짝이며 정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원대한 약속을 했다. 엄마, 그날 밤 그가 말했다. 언젠가 제가 엄마가 받아 마땅한 삶을 드릴게요. 엄마는 더 이상 남의 바닥을 닦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약속의 아이러니가 지금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꿈과 감사로 가득 찼던 그 소년이 어떻게 오늘 나를 그토록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남자가 되었을까? 내 눈은 벽에 걸린 작은 신문 스크랩에 머물렀다. 정호에 대한 유일한 공개적 언급이었다. 유망한 젊은 임원들에 대한 기사였고 정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액자 옆에는 그의 대학 졸업식 날 사용했던 방문자 배지를 걸어두었다. 그것들은 내가 진정으로 그의 삶의 일부라고 느꼈던 마지막 순간들이었다. 그에게 헌신했던 내 인생의 이 파편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었다.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여전히 떨리는 손이었지만 가슴속에 새로운 결의를 품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전날의 사건들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직원 휴게실에 내 책상 위에 놓인 회사의 공식 봉투를 발견했다. 김민수라는 내 이름이 차갑고 비인격적인 글씨로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었지만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해고 통지서는 봉투만큼이나 비인격적이었다. 회사 구조 조정과 조기 퇴직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지만 나는 그 관료적인 말들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 아들이 자신의 삶에서 나를 지우고 싶어 하는 욕망이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속삭임이 방 안을 채웠고 그것은 동정과 잘 가려지지 않은 호기심의 혼합이었다. 오랜 청소 동료인 선미가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다. 민수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이야? 이렇게 오랜 세월 일했는데 그럴 순 없잖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가까이에서 대화 조각들이 들렸다. 2명의 젊은 비서들이 큰 행사에 대해 흥분해서 소곤거리고 있었다. 나는 귀를 기울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 부장님의 결혼식이 올해 최고의 행사가 될 거예요. 한 명이 속삭였다. 상상해봐요. 이번 토요일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대요. 토요일.
단 3일 후에 내 아들이 결혼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수년간의 복종과 조용한 희생이 격렬한 결의로 바뀌었다. 직원 휴게실 벽에 있는 얼룩진 거울을 보니 그곳에는 단순히 청소부 김민수가 아니라 인정받아 마땅한 한 어머니가 서 있었다. 아니,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야? 놀랍게도 차분한 마음으로 나는 해고 통지서를 수년간 들고 다녔던 낡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내 사물함으로 가서 그 안의 물건들을 비우기 시작했다. 오래된 빗, 다른 신발 한 켤레, 어린 정호의 바랜 사진들, 모으는 각각의 물건들이 마치 내 결심을 쌓아올리는 벽돌 같았다. 30년간 일했던 곳을 아마도 마지막으로 떠나려 준비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조용한 퇴장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대면이 될 것이고 내 존엄성을 회복하고 어쩌면 내 아들이 그가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게 만들 기회가 될 것이다. 확고한 발걸음으로 직원 휴게실을 나섰고 내 계획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침대 밑에 보관해 둔 오래된 추억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다. 바랜 사진들과 학교 카드들 사이에서 몇 달 전에 보관해둔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다. 유망한 젊은 임원들에 대한 기사였고 거기에 정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함께 실린 인터뷰를 읽었다. 각 단어가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저는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정호가 인터뷰어에게 말했다. 몇 년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탁월함을 추구하라고 격려하셨죠. 마치 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다. 강남. 돌아가신 부모. 각 문장은 신중하게 만들어진 거짓말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계속 읽어 내려갔다.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맺혔다. 정호는 존재하지 않는 유산에 대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해외여행에 대해, 현실과는 거리가 먼 특권층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성공은 그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부모님의 유산과 제가 받은 인류 교육의 증거입니다. 쓴 웃음이 나왔다. 인류 교육이라. 그래, 내가 청소부로 일하며 흘린 모든 땀방울로 지불한 교육이지. 밤새도록 회사 건물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들을 떠올렸다. 직원들이 이야기하던 정호와 그의 호화로운 삶에 대한 정보 조각들. 그들은 정호의 어머니가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밟고 다니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명 CEO의 딸인 그의 약혼녀 서연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들이 참석하는 자선 행사들, 호화로운 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에 대한 소문들. 모든 이야기 속에서 정호는 이 부와 특권의 세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허울 너머를 볼 수 있었다. 건물 복도에서 그를 몇 번 스쳐 지나칠 때마다 그의 눈에 있는 미묘한 긴장감, 그가 항상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태도를 알아챘다. 내 아들은 들통날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내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나는 정호가 만들어낸 정교한 거짓말의 거미줄을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부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결혼식은 이틀 후였다.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나는 결심을 굳혔다. 정호를 드러내거나 그의 큰 날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굳은 마음으로 토요일에 그랜드 하얏트로 가져갈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각각의 물건, 오래된 사진들, 학교 성적표, 그에게 처음 사준 넥타이은 우리의 진정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퍼즐 조각이었다. 그랜드 하얏트는 사치의 기념비처럼 내 앞에 우뚝 서 있었고 유리 외벽은 서울의 회색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 김민수는 인도에 서 있었다. 내 최고의 옷,
수년 전 정호의 졸업식을 위해 산소박한 드레스는 도착하는 고급차들과 우아한 하객들 사이에서 처참하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내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망설이는 걸음으로 입구에 다가갔다. 어깨에 걸린 낡은 가방에는 정호가 그토록 잊고 싶어하는 삶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초대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부인. 크고 위압적인 경비원이 내 앞을 가로막았고 그의 비판적인 시선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저는 신랑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거의 사라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남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태블릿의 명단을 확인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신랑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김 씨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뭔가 실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김정호의 어머니예요. 경비원이 동료를 불렀고 곧 의심스러운 눈빛과 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낮은 목소리들에 둘러싸였다. 하객들이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그리고 경멸적인 시선을 내게 던졌다. 제발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 아들만 좀 봐야 해요. 그때 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돌아서자 거기에 정호가 서 있었다. 턱시도 차림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의 가면이 되었다. 잠깐 동안 내가 알던 소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정호야, 목이 메어 말을 시작했다. 제발. 그가 빠르게 다가와 격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잖아요. 난 그저... 김 선생님, 경비원이 끼어들었다. 이 여성분이 선생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정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그의 마음이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깨달았다. 저는 이 여자를 모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였다. 이 뭔가 사기 같습니다. 제발 저 여자를 데리고 가주세요. 경비원들이 내 팔을 잡고 있는 동안 정호의 신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세상이 내 주위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나를 부정할 수 있을까? 잠깐만요. 나는 소리쳤고 내 목소리가 호화로운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멈춰섰고 모든 눈이 나를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열었다. 증거가 있어요. 정호야, 제발 이러지 마. 정호는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약혼녀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와 그를 번갈아 보았다. 정호야, 무슨 일이야? 나를 제지하려는 경비원들을 무시하고 통장과 오래된 사진들을 가방에서 꺼냈다. 보세요. 여기 그의 교육을 위해 제가 아낀 모든 원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 강남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그의 사진들이 있어요. 군중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다. 충격받은 얼굴들, 동정의 눈빛, 그리고 경멸의 표정들이 보였다. 정호는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이 여자분은 명백히 정신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이 분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정말 당신 맞아요. 돌아보니 하객들 사이에 박 과장님, 회사 건물에서 일할 때 내 예상사가 서 있었다. 그는 나와 정호를 번갈아 보며 점점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학교 방학 때 어린 정호를 데리고 일하러 왔던 것이 기억나요? 박 과장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그의 어머니군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정호는 마치 작아진 것 같았고 그의 자신감 넘치던 자세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사실이에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내 청소 동료 선미였다. 그녀가 이 행사에 고용된 모양이었다. 민수 씨는 30년 동안 그 건물에서 일했어요. 항상 자기 아들이 언젠가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정호에게 돌아섰다. 사실이야? 당신이 모든 걸 거짓말했다고? 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만들어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내 아내 한 부분은 그에게 달려가 어렸을 때 악몽을 꾸면 안아주던 것처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지쳐 있었다. 부정당하고 숨겨지고 부끄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에 너무나 지쳐 있었다. 정호야,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난 내 나를 망치러 온 게 아니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왔어. 그리고 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것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연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정호는 나를 보고 그 다음 서연을 그리고 입을 벌린 하객들을 보았다.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 순간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 어머니,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 마침내 나왔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서연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약혼 반지를 빼서 정호의 발 앞에 던지고는 달려나갔다. 혼돈이 벌어지는 동안 하객들의 수군거림, 신부 가족의 설명 요구, 나는 그저 거기 서 있었다. 지쳤지만 어떤 면에서는 평화로웠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때 사치와 축하의 상징이었던 연 회장은 이제 감정의 전쟁터처럼 보였다. 하객들은 격렬하게 속삭였고 일부는 서둘러 나가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병적인 매력에 빠져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 민수, 청소부, 어머니, 정호가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유령이 서 있었다. 제발,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긴장된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정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여기 파괴하러 온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제 아들이 이제 임원으로 걸어다니는 복도를 청소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비밀처럼 버려지는 것 이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제 인생의 매일이 정호를 위해 바쳐졌습니다. 아낀 모든 원, 잠 못 이룬 모든 밤, 미뤄진 모든 꿈, 모든 것이 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가 아니라 제가 가져보지 못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된 남자 뒤에 있는 그가 원수였던 소년을 보았다. 저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어머니로서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자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제가 당신의 새로운 세계에 충분히 좋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눈물이 내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렸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굳건했다. 당신은 저를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정호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에서 나를 지우려 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아들을 봐 그리고 여전히 너를 사랑해. 뒤이은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많은 하객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서연의 아버지, 신문 사진에서 본 적 있는 위험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김 선생, 그가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서의 당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을 것 같군요. 정호는 패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디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키웠던 소년의 모습, 취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수년간의 상처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모성애와 싸우고 있었다. 아마도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운명의 결혼식 날 이후 몇 주 동안 정호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던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소셜미디어는 자기 어머니를 부정한 임원의 이야기로 들썩였고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지역 신문을 장악했으며 기업계의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채 내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한때 그토록 드물었던 정호의 전화가 이제는 매일 왔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디스턴트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고 망설이는 듯 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고 그 말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가 일하던 회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사는 정호를 즉시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강등시키고 성찰들 위한 일종의 휴가일을 주었다.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되었다. 서연과 그녀의 가족은 어떤 공개적인 언급도 거부했지만 그들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에 관해서는 나 자신이 상충되는 감정들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발견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아들을 안아주고 그가 어렸을 때처럼 위로해주고 싶어 했다. 다른 한 부분은 여전히 상처받은 채로 거부당한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고 아팠다. 어느 오후 혼자 아파트에 앉아 어린 정호의 옛사진들을 보면서 화해의 길이 길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마도 우리가 마침내 더 정직하고 진실된 기반 위에 우리의 관계를 재건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이해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큰 대가가 따랐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이제 나는 갈등 속에 있다. 나를 그토록 완전히 부정한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상처 후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내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가족관계의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성찰을 위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의 재생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가족관계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들의 멋진 동영상들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